그래서 그거 외에는 애국민중주의, 내셔널리스트 파퓰리즘이라는 용어 외에는 별로 그렇게 다른 용어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백모가 이제 그걸 보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생생하지 못하니까 마테오 살비니가 마가에 이제 빗대서 make Europe great agai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세계적 흐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각 국가별로 만들어가자, 강화시켜가자. 이 흐름이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고, 드디어 미국 평론가들이 백모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얘기해왔던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애국민중주의의 국제연대, 애국민중주의의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of Nationalist Populism. 제가 말하는 아까 이 그림에서 잠깐만요. 이 그림에서 애국 세력 국제연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개념 보수 아주 괜찮은 보수 방송이죠. 오스트레일리아의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 거기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깨져좀의 목표는, 그러니까 워크레프트의 목표는 서방 주권국가의 약화다. 제가 쭉 해왔던 얘기죠. 그럼 이게 좌파만의 목표네 이거예요. 워크레프트 아니다 이거예요. 글로벌리스트도 똑같다 이거예요. 빅텍 똑같다 이거예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똑같다 이거예요. 아마존. 그 다음에 빅머니 똑같다 이거예요. 주권국가 약화시켜서 만지작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스왑프는 다르네. 스왑프도 똑같다. 국가가 약체화돼야 뜯어먹을 게 많아요. 이게 강력한 보스 파퓰리즘 혹은 미국 같으면 마가 파퓰리즘이 정치를 장악을 하면은 워싱턴의 특권층이 뜯어먹을 게 없어져요. 국가가 말랑말랑해져야 된다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깨자점의 목표가 아니라 더 확대해서 보면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자점, 복합체의 목표는 서방 주권국가 약화다. 이 얘기가 드디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호주의 여론은요, 요새 무슨 여론이 일고 있냐.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뉴질랜드가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코로나 다 퍼진 거야. 그리고 너희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 같아. 이걸 비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들은 그걸 비판을 다 하고 있는데 유독 그 급의 나라 중에 특히 앵글로 섹슨 쪽의 그런 나라들 중에 규탄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있다라 그래요. 지금 중국이 하시라도 태평양에서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도발을 하면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는 싸워야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일 때 너희 뉴질랜드 뭐 할래? 그래서 중국이 태평양을 다 장악을 하면 서태평양 장악하면 뉴질랜드의 자유가 보장될 것 같냐? 이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호주에서.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여기서 잠시 반발로 뉴질랜드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껴요. 저는 뉴질랜드 안 가봤고요. 많은 뉴질랜드 교민들이 사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혹시 교민들 여기 이 시청을 하시면 야 백모 건넌 착각이고 그러니까 편견이야 라고 하시면 저한테 지적을 해주세요. 뉴질랜드가 이게 좀 망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페미니즘이 세요. 그러니까 이 깨자점이 그렇게 세요. 깨자점이. 그래가지고 이 영화들을 보면요 좀 섬찟한 데가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 영화를 좀 칙칙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칙칙하다는 게 그 풍경이 부슬부슬하고 좀 그런 맛이 있고 또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뉴질랜드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볼 때는 좋다가도 가만히 돌이켜서 보면 뭔가 좀 병적인 데가 있어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가 뉴질랜드 영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는 영화고 하나는 드라마인데 하나는 1994년에 나온 한때는 전사라는 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Once Warriors. 그리고 이제 드라마는 호수의 상류, Top of the Lake라는 이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시즌 3인가 시즌 4까지 나온 거예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딱 두 영화다. 남자 중에
제대로 인생 사는 남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거의. 남성성 전체가 거세돼 있어요. 90% 이상의 남자가 무능력환자거나 뭐 마약을 하고 룸펜을 하고 강간을 하고 소아성애를 하고 뭐 이런 자들로 나와요. 가정폭력, 부인, 아내 두들겨 패고 뭐 이런 자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올바른 남성 이미지가, 남성 캐릭터가 한번 제대로 된 남성 캐릭터가 거의 안 그려져요, 영화 안에. 그리고 긍정적인 캐릭터는 여성으로 나타나요. 여성으로만. 이 한번 보세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한때는 전사, 호수의 상류. 그러니까 이게 사회문화가 그렇게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뉴질랜드가. 전체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중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랑 이게 무관하지가 않아요. 자, 다시 이제 보다 근본적인 걸로 돌아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애국 민중주의, 이게 민족, 애국, 이게 인류 보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다. 11,7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인류 보편적인 그런 신앙을 가르친 예수는 애국 민족주의에 불타오른 열심당 및 그 열심당을 배후에서 미는 바리새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석가는 민족과 국가랑 상관없는 가르침을 가르쳤고요. 불교의 어느 가르침에도 민족 국가 얘기 없죠. 민족이나 애국이나 국가 얘기 없죠. 자, 이 현상을 두고, 그러니까 인류 보편성과는 전혀 이 민족이나 애국은 11,000년 동안 인연이 없어요. 오히려 적대적일 때가 많아요. 이걸 두고 19세기 말에 1880년경에 니체가 굉장히 우울한 통찰을 합니다. 니체의 통찰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의 민족, 즉 이때 민족은 인민, 민중, 피플을 가르친다.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어 생존하려면 일부러 옆의 민족의 도덕기준, 즉 선악과 자신의 도덕기준, 즉 선악을 차별화해야 한다. 남이 선이라 부르는 것을 자신은 악으로 규정해야 하고 남이 악이라 부르는 것을 자신은 선으로 규정해야 한다. 민족의 건설자는 자신의 민족에게 유니크한 도덕, 즉 자신의 민족에게 유니크한 선악 기준을 가르친 자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족 하나를 정체성을 만들어내려면 어깃장을 놓는 신보락도 옆의 민족과 완전히 배척이 되는 선악 기준, 도덕 기준, 윤리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옆의 민족에서는 당연한 거를 나는 악이라고 불러야 되고 옆의 민족에서는 악이라고 규정하는 걸 나는 선하다라고 말해야 옆의 민족과 우리 민족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까지만 하면 니체가 극단적인 자가 결국 저래서 나치 철학에 밑자락을 깔았구나. 역시 백모는 극우, 파시스트야 라고 비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비판하는 분들은. 근데 니체가 말한 문맥은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은 이제 세상 모든 민족이 각기 자기 자신의 도덕기준, 즉 자기 자신의 선악을 내세워서 미친 말처럼 날뛰는 상태가 됐다. 이 무수한 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보편적 고피, 보편적 인류 보편의 도덕기준, 인류 보편의 선악은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은 냉정하게 민족, 민중의 그
선악 기준, 그 가치관이라는 게 인류 보편성과는 동떨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도덕 기준으로 그게 깊게 물들어 있다라는 그 관찰을 한 다음에 이게 인간이 살아온 방식이다 이거 수천 년 동안. 그런데 현대 문명이 되니까 이게 그냥 국지적으로 뭐 A 민족과 B 민족이 치고받고 또 그 끝나면 또 한 몇십 년 평화롭게 가다가 또 C하고 D가 치고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로 세계 모든 민족이 튀어나와서 뭐 수백 개, 수십 개, 수천 개 민족이 튀어나와서 나의 가치, 나의 주체성, 나의 기준, 나의 선악을 주장하는 미친 말들이 날뛰는 상황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인류 보편의 기준, 인류 보편의 이 말들을 묶어 세울 수 있는 인류 보편의 선악 기준은 어디가 있냐 이거요. 눈물이 나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이 말들은 안 썼습니다. 이게 짜라듣자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말들은 안 썼지만 제가 이해한 바를 번안해서 표현한 겁니다. 한국의 경우 한번 보시죠. 한국은 참 특이해요. 한국은 나의 나다움을 주장하는 그러한 민족의 그 뭐 민족 이데올로기라 민족의 이념으로 제대로 딱 처음에 치어든 게 대승화음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대승화음이 한국처럼 발달 안 했어요. 이게 대승화음이 서남아시아 지금으로 치자면은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해서 화음은 특히 지금으로 치자면 신강, 위구르의 한가운데 그 타클라마칸 사막 이 남쪽 루트의 한가운데 있는 코탄, 한자로 화전, 서울 근교에 있는 화전과 한자가 같습니다. 평화로울 화자, 밭전자. 거기서 화음은 완성이 돼가지고 그게 시안, 장안을 거쳐가지고 장안에 가 있던 신라승들이 그걸 흡수해서 들여와서 원효 의상 때 그게 확 퍼졌거든요. 근데 막상 중국에서는 많이 안 퍼졌어요. 우리가 대승화음이 일본지가 된 거예요. 특히 8세기, 9세기 때 저 서남아시아가 다 박살이, 그 중앙아시아까지 전부 이슬람한테 박살나고 나서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대승화음을 딱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가 살죠. 그러니까 그 불국이라고 표현하고 여기가 일본, 전 세계 일본지 불국, 그 부처 사상의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신라가. 뭐 당시에 아시아 사람들이 축혀들을 수 있는 가장 고급진 인류 보편의 그 철학 도덕 세트를 민족의 아이덴티티로 삼았다고요. 나쁜 일 아니죠. 그래서 100점 줍니다. 그 다음에 중화 탈레반 성리학이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똔똔입니다. 이건 중화 탈레반 성리학은 두 번에 걸쳐서 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병자호란 전에는 그래도 좀 이게 병적인 게 덜해요. 이때 성리학은 뭐냐면, 그러니까 명이 그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 거의 유일하게 농민 반란으로 만든 왕조입니다. 원을 몰아내고. 근데 이 한반도의 고려는 친원 1번지 국가예요. 거의 몽골 황실에서 몽골 황족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고려를. 그러니까 명한테 밟혀 죽을까 봐. 그 다음에 고려와의 선을 긋기 위해서 또 이 그 반원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 또한 성리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선 전반기에 성리학으로 확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좀 멀쩡한 데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병적으로 확 더 타락하냐. 탈레반급으로. 청이 들어오면서 그런다고요. 청한테 밟히니까 그 다음엔 어떤 심보가 되냐면 너희가 인마 우리한테 맨날 쥐어 깨지던 저 여진족
그 야만인들이 어떻게 좀 군사 좀 해서 찬스 노려가지고 지금 중국을 먹었다고 우리까지 밟고 뭐 우리를 뭐 했지만 너희는 야만인이야. 우리는 중화의 정통을 계승한 사람들이야. 즉 내심으로는 우리가 더 주체적이 우리가 더 뛰어난 그러한 존재다라는 정신 승리, 주체성을 위한 정신 승리예요. 그걸 위해서 이거를 병적으로 떠봤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성리학을 병작을 한 뒤에. 그래서 이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잘 봐주면 똔똔인데 전 사실은 마이너스로 봅니다만. 그래서 아주 잘 봐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니까 0점. 이 주체성 게임이 완전히 병든 게 저게 김일성 영생교라고요. 저걸 주체성 게임을 병든 형태로 진행을 해서 주체성 사교예요, 저게. 주체성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라라는 거다. 개인도 바치고 너의 뭐 다 바치라는 거죠. 영생교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너가 아니라 너희 조선 민족을 주체로 만들어 주겠노라. 그거 아니에요, 영생교의 메시지가. 저건 주체성 사교죠. 주체 사교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점이죠. 극에 달한.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떤 거냐? 지금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뭐 지식인들이 이런 현대 문명의 보편 가치, 핵심적 가치 그런 의미에서의 가치 지향 애국 뭐 그런 의미에서의 주권의 강화 그 다음에 MTR 보스 진영과 저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좌좀 복합체 사이의 투쟁, 중국에 대한 공격 이런 거를 지식인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담론가들이랑. 또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그런 데 대한 감각이 약하고 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일부 소수의 애국 성향의 사람들 중에 일부 소수만이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신히 씨앗이 땅속에서 이제 뿌리가 나오기 잘하고 이제 새싹이 올라올까 말까 한 그런 정도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현대 문명의 보편 가치를 섬기는 것이 한국인의 개인, 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선다면 성공하면 이제 100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은 언제 형성됐을까? 저는 이게 일단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빙하 이후라고 봐요. 빙하가 1700년 전쯤에 녹았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워낙 자연 조건이 척박하니까 사람의 머릿수도 규모가 작았고 그다음에 그 한 무리의 규모도 작고 뭐 30명, 50명, 60명 또 그 무리와 무리 사이의 그 거리도 길죠. 왜 그러냐면 자원이 척박하니까 넓은 지역을 차지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교류도 물론 이 현생 인류 교류 엄청납니다. 뭐 2만 년 전에도 막 1000km씩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 물건이 1000km, 1500km 뛰어다녀요. 물건 자체가. 그러니까 교류하지만 그 교류가 그렇게 빈번하고 아주 나중에 보여지는 그런 수준에 못 도달한다고. 이게 이제 빙하 확 녹아버리고 천지 사방이 다 신천지로 바뀌고 먹거리가 넘치고 인구가 폭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폭증하면서 그 이제 그 무리와 무리 그때는 여전히 사냥으로 채집으로 살 때인데 무리와 무리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고 그 교류가 빈번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그 다음에 민족 운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언어, 문화, 종교 네트워크 아닙니까? 저는 뭐 민족의 첫 형태가 언어, 문화, 종교 네트워크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11,000년 전에 유적인 이 gö베클리 테페를 그 뭐 민족의 형성기를 보여준다. 이게 인류 최초의 신전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저기 터키 남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시리아랑 국경을 면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 뭐 석회암 덩어리로 만든 신전들인데 이게 그 언덕 속에 한 20개쯤 있어요. 이게 반경이 한 20m쯤 되는 건데 그게 한 20개쯤 있는 거예요. 언덕 속에. 근데
두세 개인가 발굴하고 나머지는 발굴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괴베클리 테페 유적 같은 게 이제 민족의 형성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때부터 민족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 인류 보편성이 있었냐? 없었어요. 민족과 애국을 지향하는 그 흐름은. 그러면 이게 그럼 인류 보편성, 그러니까 민족과 애국을 지향, 국가, 민족, 그러니까 민족과 애국을 지향하는 흐름이 인류 보편성과 딱 결합을 했다. 이게 뭐냐면은 개인, 사회, 국가, 국제가 한 축에 섰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있는 현상이에요. 이유는 전 두 가지 보는데, 세계 모든 민족이 윈윈할 수 있는 기술, 제도, 소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테크놀로지, 뭐 현대 과학기술이죠. 제도, 시장과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국제 협업제도, 국제시장, 소통, 지금 뭐 인터넷, 모바일 소통,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특히 이 제도의 측면에서 한국인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죠. 왜냐하면 후진국도 세계시장 속에서 수출공업을 발전을 시키면 먹고 살 수 있다. 이걸 한국인이 증명했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한국인의 모델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뭘 가르쳐 준 거냐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후진국에 와서 공장 잘 지으면 너희들 돈 벌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쌍방을.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애국과 민족이 인류 보편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류 보편성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기본 틀이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뭐가 가로막고 있었냐? 석유 강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페트로 강박이라고 제가 표현하네요. 석유 강박이란 이거죠. 뭐 정이고 뭐 공정이고 뭐 나발이고 다 때려쳐. 석유 못 구하면 그냥 망하는 거야. 라는 그 절실한 그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시스템을 지배하고 국가를 지배하고 있고. 이게 2015년까지 2016년까지 이랬어요.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못 들어온다. 유럽이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못 들어온다. 한국이 못 들어온다. 일본이 못 들어온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석유 파워가 세계를 쥐락펴락하게 되고, 또 그것과 관계돼 가지고 갖은 음모를 꾸미고 공작을 하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정상이 되는 거죠. 나의 삶의 기본 조건이 부패한 협잡과 뇌물과 군사 충돌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몇 년을 사는 거냐. 1970년경부터 1926년까지 46년을 사는 겁니다. 2016년까지 50년 사는 거예요. 1960년대 말부터 따지면. 그게 명확해진 게 1960년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석유라는 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요. 석유는 그냥 연료가 아닙니다. 석유는 연료 플러스 석유화학이에요. 지금 석유화학 빼고 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석유화학 빼고 나면요. 화장품도 못 바를 거고 안경도 벗어야 되고, 여기 뭔가 플라스틱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뭔가 화섬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도 화섬이 좀 섞여 있을 거고, 내복도 그럴 거고, 이것도 그렇고. 저 지금 벌거벗고 앉아 있어야 돼요. MDF도 없어져야 되고, 컴퓨터, 플라스틱, 기타 등등 다 없어져.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의자도 없어져. 여기 카메라도 없어져. 저기 통신선도 다 없어져. 모든 게 다 없어져. 시청자님들의 휴대폰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그럼 석유화학이 언제부터 그런 거야? 믿거나 말거나 1930년대 말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의 소재는 가죽 아니면 나무 아니면 철입니다. 1930년대 말까지 소재는 가죽 아니면 나무 아니면 철 아니면 면이에요. 이른바 천연. 이거 언제
그러면 나일론이 언제 상용화되기 시작했냐? 1939년경이거든요. 발명은 36년인가 뭐 그쯤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석유는 30년 만에 1930년대 말에서부터 1960년대 말이니까 30년이에요, 딱. 30년 만에 세계 모든 사람을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지배한 자원이 된 거예요. 불과 30년 만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하나의 자원이 30년 만에 세계 모든 사람을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자원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 1960년대 말부터 우리의 멘탈의 맨 뒤편에는 뭐가 딱 깔려 있는 거냐? 나 석유를 섬기거라. 안 섬기면 너는 죽노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을 위해서 겉으로 자유가 어떻고 뭐 진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유 훌륭한 가치는 잔뜩 많지. 그러나 그 섬김을 위해서 물밑에서는 협잡, 정치 공작, CIA 공작, 군사 공작, 군사 침공, 뇌물 모든 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물밑에서는. 그 상태로 저기 60년대 말부터 2015년 셰일 혁명이 본격화될 때까지 50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셰일 혁명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셰일 혁명은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의 제대로 된 선악과 시비와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한 겁니다. 석유 강박 아래서 인간이 어떻게 위선적이 되지 않고 도덕과 선악을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얘기하다가 그 사회 전반으로 번지자면 어딘가 턱 걸려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사이의 충돌, 즉 미중 긴장은 껍데기입니다. 이제 이런 큰 흐름을 보면 본질은 각 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내전입니다. 즉 보스 애국 민중과 그것이 서방 국가일 경우, 그것이 자유세계 국가이면 보스 애국 민중과 글로벌리스트, 그 다음에 기득권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저기 그 깨자좀의 복합체. 글로벌리스트, 기득권 정치 세력, 수원프라는 게 기득권 정치권이니까 기득 정치권. 깨자좀, 이 세 개의 복합체 사이에 이 정치 내전, 그것이 핵심입니다. 미중 전쟁은 그것의 한 표현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전쟁이 핵심이에요.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경제력과 전혀 상관없이 정치 내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정치 내전의 전개 양태에 따라서 최선진국, 선진국, 무서운 후진국, 후진국, 최후진국 5가지 종류로 전 나눠보겠습니다. 최선진국은 뭐냐면 보스 세력이 등장해서 승리한 경우예요.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대만입니다. 오히려 여기가 최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은 뭐냐면 보스 세력이 지금 현재 영웅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입니다. 무서운 후진국은 뭐냐면 보스 세력이 아직 미미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의 화산 폭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보스가 이긴다라는 건 동시 패션으로 일어날 겁니다. 글로벌 지정학의 거대 변화랑 거의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씨앗을 열심히 만들고 심고 묘목을 심고 하면 됩니다. 후진국은 뭐냐? 보스 세력의 싹이 아직 움트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게 일본이 그런데 일본은 보스는 아닌데 워낙에 국민주의 자체가 건강하고 강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앞뒤가 꼭 막힌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자 일본이 1억 병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러면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놓고 있어요. 왜냐? 내부 우리 일본 저기 내부 지금 안전성 검사 해야지. 그러고 안 놔요. 후쿠시마 원전도 똑같은 사건 아니에요.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순간적으로 마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굉장히 수준 높은 질서 의식에
동전의 이면, 달의 뒷면이 그런 앞뒤 꼭 막힌 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일본은 아직은 보스가 싹이 움트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후진국으로 봅니다. 보스가 움트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저걸 대체하는 아주 양질의 그 일본식 국민주의가 있어서 오히려 보스가 싹을 못 틔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후진국은 뭐냐? 보스 세력이 제대로 등장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원천적으로 결핍돼 있어서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중국,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이런 데입니다. 저건 보스와 정치 내전을 중심으로 한번 구별해 본 겁니다. 저는 저게 전혀 무의미한 구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제가 저보고 만약에 누가 야 백모 그럼 나랑 앞으로 20년 후에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대만에 대해서 지금 돈 100만 원 혹은 50만 원 혹은 10만 원 묻고 20년 후에 연리 7%로 계산해서 주기로 하자. 그럼 저는 한 군데는 베팅할 것 같아요. 10만 원짜리. 나머지는 다 베팅했다가 제가 양로원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아무튼 간에 뭐 저기 뭐야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는 건 다 제가 이제 거듭 보여드리는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말씀 여쭈겠습니다. 저는 한국 참 깝깝하죠.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식인들이 뭐 크게 많이 쌓아놓은 게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정치권이 좀 속 좀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굵은 사람들이 디글디글하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애국민중들이 전국적으로 한 5만 10만이 아주 수준 높게 정신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 각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결집돼 있냐 그것도 없어요. 참으로 좁은 범위예요. 또 깝깝하고 짜증도 좀 나고 그러나 한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세계가 이런 그 큰 3파전 상황이고 이게 나날이 아마 심화될 겁니다. 굉장히 심화될 거예요. 그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3파전이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준비를 해서 잘 그 가다듬고 씨앗과 묘목을 잘 심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참 커다란 성취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